진짜 수업 시간이겠다. 요즘 가족 금쪽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박수. 자, 우리 이렇게 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아마 모였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얼굴이 오늘 보이네요. 네, 지난번에 사실 너무 수업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명단이 길다고 들었는데 진짜. 제가 좀 새치기해서 저 갈게요. 이러고 손들고 왔어요. 정말로. 네. 예비 부모잖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네. 미리미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여기 소문났어요. 왜요? 뭐라고? 왜요? 뭐라고? 부모 수업 잘한다고. 아, 내가 저 6살 잘해. 딸이 있거든요. 내가 저 6살 잘해. 딸이 있거든요. 좋은 아빠 되려고 이렇게 딱좀 왔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기두 씨하고 붕어빵이라고 소문났어요. 소문 날 만한 게 딸 얼굴이 제 얼굴이고 제 얼굴이 딸 얼굴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닮았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기두 씨가 응. 오늘 모실 선생님과도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인연. 예, 내가 알기로는 어떤 인연? 특급 인맥. 인연이 치는 것도 인연인데 제가 또 그 아울렛 이렇게 문을 이렇게 전 다 일을 보고 나가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문을 잡아드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진짜 스치는 인연. 근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알아보신 저 당연히 알아봤죠. 저 아내랑 같이 있었는데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는 아니지만 살짝 목내 살짝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시는데 멋있어. 야, 카리스마. 아니, 마스크 썼는데도 알아봤어요? 그때 그건 전이었어요. 괜찮았구나. 네, 오. 코로나 전이었는데 아,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 연락처가 없으세요? 있어요? 있으세요? 아, 연락 있으신 안 거예요? 하세요? 이분? 연락처 있어요? 네. 아니야, 이거 오케이. 아니야, 이거 오케이. 있어요? 나도 오늘 연락처 딸 거야. 그럼요. 봐봐요. 어떻게 진짜. 딸 거야? 아침 전화기가 없는 아. 녹화 중에 전화기 가져 들어오세요? 이렇게 아니. 나 프로페셔널. 아니, 그게 아니라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의 선생님 진짜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게요. 하나, 아, 둘, 드디어 셋. 듣는다. 선생님! 난 너무 기대돼. 반갑습니다. 두 개의 수정, 투 크리스탈.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정 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드러우시다. 네, 뭐. 선생님 약간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 약간 좀 긴장이 더 되네요. 그 알 여신. 제가 별로 좋아하는 별명은 아니고요. 에이, 오빠 조사. 제가 좀 경솔했나요? 그 안에 너무 한정을 지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선생님 등장하시기 전부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게 많다고, 예.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렇게 웃으시기도 하는구나. 항상 방송에서 이렇게 근엄하시게 나오시니까 네.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늘 이렇게 단발머리로 이렇게 하시고 꼭 이렇게 안경을 쓰시고 하셔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네, 늘 뭐 머리 헤어를 하는 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적 여유를 내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단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순전히 그 게을러서입니다. 겸손하셔. 그리고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선생님을 딱 보면 이제 막 혹시라도 눈을 마주치면 네. 왠지 뭔가 제 마음을 들킬까 봐. 읽히는 거. 네, 그래서 잘못한 지금도 거 막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요. 나도 괜찮은데 그런 왜. 느낌이 들어서 조바심이 나나요? 조바심이 나나요? 약간 예, 네. 그럼 본인이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게 많죠. 근데 혹시 선생님은 아들 딸들 딱 보면 뭐 이렇게 거짓말한 거 이런 것 좀 잘 속아내시나요? 궁금하다. 뭐 잘 모릅니다. 왜요? 어떻게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아들 딸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만나도 처음부터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사실 알기는 어렵죠. 안심하셔도 되겠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저희 집 식구들 중에 가장 예민한 사람은 저희 딸이고요. 저희 딸이 가장 상전이고 네. 가장 하수는 저희 아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됐어. 수정된다. 와. 네.
감성적인 하지 않아요. 아, 뭐 또 자꾸 이렇게 제가 이수정 교수님에 대해서 아, 두 분이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같이 방송을 왜 했었어요. 전화번호를 왜 주셨어요? 전화번호 안다고. 저희가 거의 뭐 한 서너 번은 같이 방송을 했었고요. 예. 거의 뭐 이수정 교수님 무릎에 안고 제가 방송. 소리예요. 무슨 그 무한 체중을 어떻게 안 쳐요? 말이 되는 소리를. 아, 옛날 말로 베프라 그러죠. 아, 세 번 봤는데 베프라고요? 찐친. 네.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이 땡튜브로 사람 나오는 영상을 안 보세요. 왜? 동물 나오는 영상. 아, 동물 좋아하시구나.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네, 동물 나오는 영상 무지하게 뭐 좋아하고요.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아침 시간이 저의 힐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방송하는 그 프로를 보면서 동물 스트레스가 이완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네. 그 드라마 최근에 보는 드라마 네, 있으세요? 저는 일단 험한 거보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오는 걸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남자 젊은 배우들이 나오면 저 역시도 상당 부분 감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는 송중기 씨 나오는 드라마. 송중기 씨 나오는 드라마. 인센조. 범죄 드라마이긴 하나 뭐 잔인한 장면이 없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를 훨씬 좋아하죠. 이렇게 또 이수정 교수님의 또 말씀 중에 범죄가 아닌 본인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진짜 너무 귀한 그렇지. 경우가 많이 궁금했죠. 네네. 진짜 오늘 이수정 교수님에 대해서 과거의 이수정. 과거 사진? 오, 진짜요? 자, 이수정 선생님의 과거 사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진짜? 보여주세요. 배신자. 배신자. 이리오 놀아! 배신자. 이리오 놀아! 아이, 뭐예요? 트루 크리스탈입니다. 트루 크리스탈. 에이, 설마 동일인이라고요? 머리 한껏 올리셨는데 어디 가시는 길이죠? 모델이 아닌 것 같죠. 예. 틀림없이 역변을 한 게 맞습니다. 네. 네. 아주 젊을 때 미스코리아 아니에요, 미스코리아? 아니요, 그런 몇 거 살 때, 아니고. 몇 살 때? 결혼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야. 요즘은 이제 젊은 남녀가 저런 야외 촬영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 때도 야외 촬영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빌려 입고서는 이제 젊은 시절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을 이제 촬영을 했죠. 아니 여자들은 이렇게 진짜 한복 많이 사진 돼요. 해보면 알아요. 저 태가 있어요. 태가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저기 안 나오거든요. 평생 동안 가장 여성적이었던 순간? 네. 살짝 이런 거. 아시다시피. 아, 어쨌든 뭐 굉장히 오늘도 굉장히 뭐 중요한 수업이 그렇죠. 또 준비되고 정말 있다고 중요하죠. 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경찰 프로파일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서 분석이 필요할 때 이제 투입이 되는 민간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에 이제 개입이 돼 왔는데 아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두었던 이유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2년 정도를 이제 아동 보호시설에서 뭐 서클 활동을 했었죠. 아동 보호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때는 고아원이 서울 시내에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아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담당 학생들 이렇게 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여학생 2명을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는 그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꽤 이제 어른처럼 체격은 컸는데 문제는 정신 연령은 아직까지 어른은 아니고 그리고는 사춘기를 조금 더 조숙하게 빨리 맞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되는 면이 굉장히 많았죠. 보통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뭐 여러 가지를 케어를 해주는데 엄마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안쓰럽고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선의만 가지고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학교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5학년인데 사춘기를 맞이했으니 얘가 지금 처지가 이리저리 하니 담임 선생님께 이 아이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러 갔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이 아이가 좀 최근에 불안정하니까 좀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아이가 저를 보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나의 사생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의 처지를 알리고
광고를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느냐 하고서는 따지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구나. 그리고는 결국 그 사람의 의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을 했어야만 했었고 저의 일방적인 행위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구나 하고서는 굉장히 그때 크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뭐 그런 날들로 대학교 시절을 그 나름의 뭐 의미를 두고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시작 지점이 제가 지금 일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아이들을 방문하고 아이들로부터 들은 거 그리고는 눈으로 본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 아이 하나만 구제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병폐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이제 사실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나누게 될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아주 누적된 그런 이제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학대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는 학대가 발생하기에 이른 학대 가해자들은 어떤 종류의 문제들을 안고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시간 정도를 가지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던 사건들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은 사실은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었어요. 물론 뭐 연쇄살인 사건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어른이 어른을 죽이는 것은 상당 부분 뭐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훈련된 방식대로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하면 되는데 아동학대 치사 사건만큼은 이제 피해자가 너무 어리고 전혀 이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학대 끝에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분석을 해서 의견서를 쓰는 일조차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꽤 많이 보게 됐는데 아동학대 치사 사건,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를 결국은 수사기록안에서 보고 결국 이 죽음이 고의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를 피력을 이제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치사는 과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량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학대를 하는 부모들이 정말 아이를 죽이겠다는 고의를 안 가지고 있을까? 그게 사실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정말 무슨 계획살인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고의라고 여기기가 좀 어렵지만 고의 중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저녁 때 계속 폭행하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숨을 쉬지 않으면 그것도 결국 지금까지 해온 학대의 끝에 응급실도 여러 번 가고 골절상도 입고 아이가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이 학대 행위자들 부모들이 아 이러다 진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라서 살인죄를 적용해도 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피고인 측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몰랐다 이렇게 이제 잡아뛰다 보니까 사실은 살인죄가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살 친딸을 빈집에 6달 넘게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입니다.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1차적인 책임자가 누구냐를 가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는 외할머니란 사람이었고요. 그 외할머니가 지금 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잡아뛰다 보니까 경찰에서 4번 DNA도 본인이 엄마라는 게 밝혀졌고 검찰에서도 심지어는 DNA 검사를 한 번 더 의뢰했어요. 그런데 5번째 DNA 검사에서도 외할머니가 이제 친모로 밝혀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직은 이제 끝난 종결이 된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 아니라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아이를 혼자 집에다 방치했다가 결국은 아이가 사망한 채로 몇 달 후에 발견이 됐다. 그것은 이제 학대 사건은 틀림이 없고요. 죽음에 이른 사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그럼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죽음에 이를 그 순간에 가해자, 행위자의 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어느 것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빨리 가능하면 지금 이 딸이 낳은 아이, 행방불명된 아이를 찾아내무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꼭 밝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수수께끼를 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수수께끼를 낼까요? 아이를 혼자 방에다 방치하고 집에다 방치하고 집을 나가버리면은 며칠 만에 아이가 사망할까요? 며칠 만에 아이가 사망할까요? 좀 어려운 제가 지금 너무 잔인한 얘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먹을 거를 찾아 먹을 수 없는 영아들이죠. 영아들 같은 경우에 만 3세 이하. 네, 뭐 부엌에서 가스불을 키우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없는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주일을 버티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에서도 5일 만에 사망한 아이의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아이들의 이제 케이스들은 굉장히 심각한 죽음으로 이르는 경우들이 있고, 네, 굉장히 사실 많죠. 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동학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막 이렇게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그것만 있느냐, 방임에 해당하는 피해는 62%나 됩니다. 네, 굉장히 사실 많죠. 그리고는 성학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친부에 의한 또는 의붓 아버지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보통 외부로 이제 알려지면 비교적 엄벌로 척결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방임이나 정서학대는 사실은 사건화가 잘 되지 않고 외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 토대로 보면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사건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너무 늘어난다. 5년 전에 몇 건이었나요? 17,700건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 41,000 땡땡땡.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리고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2019년에 4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지금 리포트가 되는데 이게 지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통계가 들어가면 아마 50명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고는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입건이 된 게 결국에는 5천여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2015년도를 보더라도 10,000 땡땡땡이었는데 1,000 땡땡땡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불구속입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학대한 부모가 학대한 아이와 신고 이후에도 계속 같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웃에서 뭐 윗집이나 옆집이나 밤새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전화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사건이 조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고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인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입양된 정인이가 여러 번 신고가 된 사건임에도 결국은 사망을 한 사건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체국에 진정서를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때 걸어가는 길이 너무 앞이 깜깜한 거죠. 그 아이도 생각나지만 우리 아이도 생각나고 우리 옆집 아이도 생각나고 너무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근데 진짜 저도 이런 사건 때문에 우체국을 갔었는데 전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우체국이 너무 많이 왔어요. 편지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는구나 생각이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이 늘어나가지고 정의 사건 전에 신고를 4,332건을 했다면 지금 정의 사건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동안 현저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신고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아동 학대를 그냥 놔두고 볼 만한 그냥 그런 사건으로는 두고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누가 신고하나요? 피해자. 피해자가 신고하죠. 네. 아동학대 사건도 피해자가 있죠. 그러면 피학대 아동이 신고하는 사건은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13.5%밖에 안 됩니다.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대를 받아도 신고를 하고 사실은 피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신고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정의 사건 어땠나요? 심지어는 아이를 그 건강 상태를 너무 염려해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신고를 하셨는데도 그래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내사 종결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가 신고를 하는지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되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학대가 일어나도 개입하기가 우리나라 법률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 결국은 학대 가정으로 그냥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이동시키지 않고 놔두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예전부터 그냥 훈육하는 거다. 네, 지금 우리 애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어긋난 아이를 똑바로 지금 가게끔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포장이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남의 가정에 우리가 또 왈가왈부하는 것도 조금 그렇다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더군다나 거기다 더해서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폐되고.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집에서 잘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집이니까 성인들 위주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퇴거 조치 같은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주로 보호처분이라는 걸 내리는데요. 이 보호처분도 징역살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슨 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듣는다거나 수강명령을 이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거의 뭐 8, 90%가 일단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가 한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 네, 형사법원으로 넘어가야 이제 구속이든 뭐든 뭐 처리가 되는데요. 그런 사건이 전체 사건 중에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거고요. 학대 사건이 신고돼가지고 만약에 현장에 출동을 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아동 학대조차도 가정폭력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이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저분들이 날 때려서 난 저분들이 구속되기를 원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1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요? 그러게요. 세상에 태어나서 학대를 하든 안 하든 보고 자란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를 옆에다 세워놓고 이 아버지 엄마를 잡아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화가 안 되고 경찰은 결국은 원가정 보호가 되고 아동복지법에 보면 주 목적이 뭐냐? 원가정의 복귀예요. 네, 원가정이 유지되는 거. 가정폭력처벌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정이라는 건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 가정이라는 건 정말 공고한 권한이 있어가지고 절대 가정을 깨는 일은 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는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학대가 당연히 많이 일어나겠죠. 계속 일어나는데도 분리 조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사실 겁니다. 저게 지금 신고된 것만 그렇지 뭐 신고되지 않은 걸로 따지면 예, 몇만 건은 되겠네요. 그렇죠. 한 번 그러고는 신고했으니까 다시는 신고를 그렇죠. 못하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입건이 안 되고 아동복지시설에서만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재학대 사건에서도 원가정 복귀가 70% 이상에서 일어난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정 보호가 71.8%. 네, 그리고는 이제 학대 가해자를 그래서 피해 아동이 어떻게 하다 보니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재학대 가해자는 그럼 좀 더 고소 고발이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중단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37% 정도밖에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학대를 해도 결국은 손쓸 도리가 없어서 결국 정인이처럼 죽거나 구미 사건처럼 방치되거나 그래서 또 죽거나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판결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은 사회내 처우라 가지고 뭐 어디 교도소나 이런 데 가는 격리가 되는 게 집에 있는 아닙니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처분만 형식적으로 하면서 기소 유예시켜주고 불기소하고 또는 뭐 보호처분 정도 해가지고 문서만 돌아다니고 사람은 그대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학대의 종류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가장 그래도 엄벌에 가까운 형사처벌 성학대의 경우에만 66%.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친족 성폭력도 34%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학대가 66%밖에 네, 처벌이 굉장히 안 되죠? 쇼킹하죠. 네. 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쇼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이유를 대나 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아버지가 그냥 예뻐서, 네. 예뻐서 그냥 예뻐서. 네, 예뻐서 만졌다라던가 추행 같은 건 사건으로 처리가 잘 안 되고 야, 더군다나 강간은 입증하기가 일단 또 무지하게 어렵고. 네. 방임은 7.2%야. 네, 그래서 성 아니 신체 학대는 학대가 들어가도 증거가 명백한데도 네, 그런데도 20% 정도밖에 사건 처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 가정 정도 내에서 보면? 일어나는 일이다. 네, 네. 그래서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2017년도 기준으로 처리된 사건 그중에 몇 건이나 처리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와, 대박. 10% 입건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인데 90% 날아가는 거예요. 90%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나라가 틀림이 없다. 입건이 돼도 어떻게 되느냐. 한 300~400건 정도가 형사법원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10%가 처리되는데 검찰을 거쳐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이라는 걸 그래도 받는 사건은 또 10%다. 그럼 전체 사건에는 빙산의 일각이죠. 이 근데 지금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네, 진짜 이 통계 정도는- 자료를 보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생각을 아니 또 이렇게까지- 그래프로 나오니까 너무 또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네. 몰랐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절대 어레스트를 안 하는 나라죠. 왜냐하면 10% 어레스트 하니까 입건은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낮아.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레스트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어레스트 without warrant예요. 긴급 체포예요. 체포. 우리나라 뭐 영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피해자 가해자 다 한 집에 다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죽어도 그거는 국가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는 정말 중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대 사건이라고 여기는 무슨 부패 범죄나 이런 것보다 아동 학대가 훨씬 더 중대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해자는 유치장을 가죠. 그럼 일단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유치장을 간 다음에 즉시 법원이 개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처분을 하고 해서 법원에 가는 300여 건은 정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은 더 소요돼서 결국은 증거 다 법원으로. 인멸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이제 차이를 보셔야 되는 게 경찰만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이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들에게도 특별 사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건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CPS라고 합니다. Child Protective Service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저런 자료들을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12에 신고가 돼서 뭐 윗집에서 계속 아이가 울어요. 내지는 아랫집에서 계속 아이가 울어요. 해가지고 이제 나가보니까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건해야 되겠다라고 아보전이든 경찰이든 어쨌든 입건을 하게 되면은 전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잘 되는 나라라서 신고가 된 경우에도 이 사람이 폭력 전과가 있는지 상해 전과가 있는지 그 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가 된 전력이 있는지 아무것도 열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위험한 사건인지 사실 기록을 안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렇게까지 인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성인들의 개인정보가 보호가 물론 돼야 되겠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방어 목소리를 능력이 못 없기 때문에 내니까. 자기가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의 목숨이 사실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저런 CPS가 있으면 아까 며칠 동안 검경, 법원, 조사, 맞아요. 필압한 거 쟤네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고요. 아까 제가 영미권의 법률은 이제 그 법원이 즉시 개입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셨죠. 분리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개월 이후에 보자. 그래서 똑같은 판사님이 3개월 이후에 피해 아동은 지금 잘 있는지, 행위자는 지금 뭐 프로그램을 잘 이수했는지 그런 걸 다 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뭐 상담을 받으라고 60시간 무슨 상담 명령을 내렸는데 어겼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사건이 변경이 됩니다. 가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시조치를 함부로 어기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임시조치를 마음대로 어기고 결국은 뭘 하느냐? 과태료 냅니다. 돈 내고 끝나는 거예요. 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열심히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그대로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당초에 모든 목표는 원가정 복귀라서 원가정에서 안 나가잖아요.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결국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도 되는지를 저게 2년 후에 심사할 수도 있고 3년 후에 심사할 수도 있고 똑같은 판사가 그 3년 전에 학대로 분리됐던 이 가정이구나 하면 그거를 3년 후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리유니언에 대한 심사를 또 해야 그래야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리유니언은커녕 분리하라고만 지금 분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동보호시설에 아이는 가고 뭐 행위자는 아이를 잃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 행위자가 정말 갱생이 돼야 되는데 갱생이 안 되든지 되든지 사실 아무 관심이 없죠. 근데 그거는 정말 저희가 역으로 생각해서 원가정은 그 아이가 돌아가야 할 곳이지 그 학대한 부모가 돌아갈 곳은 아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아동학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죽습니다. 죽습니다. 결론은 죽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니까. 죽이는 사람의 연령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몇 살이 많습니까? 20, 30대가 많아요. 네, 20대가 폭발적으로 지금 아이를 치사에 이르게 하는, 치사인지 살인인지 알 수도 없겠는데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모들 중에 20대 아주 어린 영아들의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아동학대와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들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20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사고를 해서 자기의 피를 나눈 이 아이, 자기가 낳은 애를 이렇게까지 죽이게 만드는지. 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교도소의 성폭력 사건 강간죄죠. 강간죄로 구속을 받아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수감자 중에 10%가 안 됐어요. 네, 그때는 친구죄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수용자 중에 한 60% 정도가 전부 강간이나 강제추행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다라는 거고. 그런데 강제추행은 옛날에는 사실 입증하기도 어렵고 무슨 CCTV가 있는 데서 추행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덮고 넘어갑니다. 저도 대학교 때 추행당한 적이 있어요. 추행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무섭고 그런데 그 길로 112에 신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넘어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넘어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역시 추행이 문제의식이 증가하면 신고가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휴대폰만 있으면 디지털 성범죄로 전부 다 온 국민이 다 노출되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추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른들만 그런 포르노를 볼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G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쥐고 태어난다는 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디지털 음란물, 디지털 성착취물까지 이렇게 비싼 값에 사고 팔리면서 지금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범죄 활동에 조직이 됐네. 그렇죠. 그래서 범죄 조직죄,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40년형이 나왔던 거잖아요. 조직인의 경우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발생 건수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아이들은 성폭력, 성범죄 일종의 먹잇감이죠. 성범죄에 먹이 사슬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에는 그중에 가장 바닥에 누가 있느냐. 그게 사실 아동 청소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어권이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성폭력에 노출될 개연성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는 위험한 게 뭔지 알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위험한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가도 채팅창에 같이 게임을 하던 아저씨가 너 몇 살이니? 그럼 거기다 대답을 합니다. 너 지금 누구랑 있냐? 혼자 있어요.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10시간 넘은 시간이었고 얘는 엄마랑 둘이 살던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아까 저녁에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피자 2쪽 남아있는데 우리 집에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우리 집에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게임을 하다 말고. 그럼 아이가 배가 고플까요?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죠. 아저씨 어디 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돼. 주소 알려줄게. 주소 다다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택시값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택시값 줄게. 택시 타고 우리 집까지 주소 보여주고 와. 보여주고 와. 애들은 가죠. 이 아이는 피자 2쪽을 먹고 돌아왔을까요? 설마. 돌아오지 못했나요? 돌아오지 못했겠죠. 예. 가자마자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생전 처음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서 너무나 무서워서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그리고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아저씨네 집에 가서.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 아저씨가 아침상을 차려놨어요. 계란 후라이를 지져놓고. 빨리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이를 깨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밥 먹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아저씨가 또 택시값을 줘가지고. 그래서 집에 오고 보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성교육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당한 게 이게 성폭력이구나 하고 112에 가서 신고를 했으나 그러나 그 사건은 성매매로 처리가 됐고 밥을 차려줘서요? 밥을 차려주고 택시값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성매매로 처리가 돼서 이 아이도 처벌을 받았어요. 성매매로 처리가 되면 성매매한 여성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요. 이 아저씨는 성폭력범으로는 처벌을 안 받았죠. 성매수범으로 존스쿨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왜 안 받았느냐면 우리나라는 강간죄가 폭력이나 협박이 있을 때만 강간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돈도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아이는 택시값도 받았지, 아침상도 뭐 차려주는 대로 먹었지. 이 아저씨는 주소만 찍어준 거 말고는 때리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협박도 안 하고 합의한 성관계였다. 좋아서 우리 집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건 처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그게 현실입니다. 점점 아이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피해만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피해 경험을 했는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둘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니까 고민도 있고 이러니까 뭐 주변 친구들하고 계속 몰려다니면서 비슷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하고 결국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가출을 하면 그날 밤 안전한 데 가서 자야 되잖아요. 식사도 해결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출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가출 패밀리에 이제 가담을 해서 처음에는 조직의 가장 아래 아이이다 보니까 성매매에 계속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성매매에 노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임신도 하고 뭐 낙태도 하고 출산해서 결국에는 지금 구미 사건처럼 아이가 온데간데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마구 반복되다 보면 가출 패밀리, 성매매 조직 중에 아이들은 10대 후반이 됩니다.
근데 이 조직은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은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아동학대나 방임 상태의 가정이니까 이 아이들은 길바닥으로 나오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출 패밀리가 얘네들한테는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길바닥에서. 그러면 더 어린 아이들을 이 조직에 편입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아이들 의지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네. 그리고는 쇼킹한 그래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성별입니다. 근데 여자도 늘어. 여자도 늘어납니다. 여자도 네. 여자가 무슨 재주로 성범죄를 저지를까요? 글쎄요. 아까처럼 아이들 알선하고. 네, 결국에는 여성들은 더 어린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이제 강요하거나 알선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자소년원에 가면은 이렇게 성범죄자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자원을 하셔가지고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깔아보실래요? 랜덤하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앱을 한번 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할까요? 너무 무서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실시간으로 채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많이 하는 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채팅인가요? 하는 애플리케이션. 랜덤 채팅인가 봐요. 자, 네. 랜덤 채팅 같은 거예요. 너무 선생님 어떤 내용으로 써볼까요? 친구 할까요? 자, 할까요? 할까요? 어머, 나 처음 봤어. 오! 그다음 새로운 37세. 쪽지. 37세? 오! 2세? 어머, 이거 이거 진짜예요? 지금 일요일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아니 지금 쪽지가 9개가 왔어요. 네. 순식간에. 뭐야 지금 친구 할까요? 우리 1초도 안 되지 않았어요? 오! 오! 30대 남자가 이렇게 사람들 많아요? 무슨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다 30대 반가워요. 13개.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한번 들어가볼까요? 밑에 봐봐요. 쪽지로 가. 무슨 쪽지가 왔는지.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만남. 만남. 안 하시나요? 아 지금 그러니까 학생인지 이미 아는구나. 그런 거죠. 학생인지 이미 아는 거야. 왜 와. 와, 만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쪽지 확인해봐. 아니,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이게. 이것도 만남인가 봐. 만남. 미음, 니은. 미음니은 만남. 만남인가 봐. 정상적으로 일이 보여지지가 없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때마다 용돈. 아 진짜 아, 충격. 뭐예요? 나 이거 이게 믿기지가 진짜 않아. 실시간이라는 거죠? 네, 실시간이에요. 지금 계속 날라오고 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까워 2m 이건 다 근처 거리가 2m 나와 있다는 있어요. 얘기야? 키로수도 2kg. 아, 그 안에 있다는 거야? 30대들이 나 왜 이렇게 무서워, 많이 무서워. 나 보내? 이런 거 보면 세상 못 다녀,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근데 저 핸드폰은 저건 쓰레기가 된 거지. 와, 이거 진짜. 거의 1분, 2분 만에. 아니, 1, 2, 죄송해요. 저 진짜 뭐. 충격이에요. 지금 진짜 보면서 지금 이렇게 온다고? 나 진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와, 한번 해본 그러니까 거지. 지금 너무 실험을. 충격이에요. 와,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쇼크를 줬나? 너무 네. 충격받아. 아,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런 지금 곳이 있다니. 답장 안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야. 한 사람은 계속. 저희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거는 13세 가출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평일날 2시였는데 네. 밑에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전부 불러라. 얼마냐. 그리고는 조건 만남하자.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음란물과 남성의 성기 사진들이 마구 올라오면서 너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가슴 사진이든 뭐든 찍어서 빨리 올리라고. 그리고는 이제 을 깔아라. 이렇게 이제 주문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1대1 채팅창이죠. 익스클루시브하게. 나랑만 얘기하자. 네. 는 일본의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적이 안 되나요? 한국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니까 일단은 수사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플랫폼들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텔레그램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은밀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은밀하게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피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유저로서는. 굴레에 빠지는 거지, 진짜. 결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아이들이 모두 피해를 당해서 10대를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학대 가해자로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팅에서 10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뭐 용돈, 뭐 만남하자, 조건, 지읒기읒은 조건 만남 얘기고요. 우리 아까 친구였잖아. 친구.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의 스마트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후 2시든 지금 몇 시인가요? 일요일이든 다행한 거는 뭐냐면 아청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루밍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자 해가지고 법조항은 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그랬으면 그게 돼야 좋겠어. 된다고 어떻게든. 생각해, 저는. 그래, 이거 다 잡아놓아야 돼,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려야 된다.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같이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주셔야 잘 보호받는 애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고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잘 보호받는 아이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 집 아이도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혹시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인지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다시 이제 아동학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이제 가족에게만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동만, 내 친자식만 훈육한다고 때리고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점잖은 신사인 척 내지는 뭐 아주 훌륭한 그 아주머니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인면수심에 굉장히 비인격적인 이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을 이제 신체적으로 체벌하는 건 이건 해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런 개연성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이런 분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위험한 유형은 감정에 받쳐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감정 기복. 네, 예를 들자면 재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또 막 여러 명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네 아이 내 아이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이제 기대만큼 안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결국은 그런 부부간의 갈등이 아이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고 경계선적인 이 집착은 심한데 뭐 동시에 증오도 심하고 그 사람들도 역시 아이들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거는 첫 번째 유형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어릴 적에 본인이 학대를 받아가지고 근데 왜 그래서 그럴까? 맞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많아. 아이들을 많지. 키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부모라고는 도대체가 내가 알던 옛날에 나한테 제때 식사 한 번 차려주지 않은 그 친부, 친모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본인이 학대 피해자가 된 사람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원영이 사건입니다. 이 원영이 엄마, 계모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에 굶주리면서 성장했을 거잖아요. 재혼을 했는데 남편에 대한 집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원영이 때문에 나에게 주었던 그런 사랑을 뺏어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성장하여 학대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대만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도 함께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 속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당하다가 결국은 화풀이의 대상으로 본인보다 훨씬 취약한 아이를 상대로 삼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사건들이 음주와 연관된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푼다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돼서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의 미성숙함입니다. 여러분들 공감이라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데 타인에게 해코지하고 폭행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구나.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계속 고통을 주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어떤 정서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는데요. 공감이 그러면 언제 발달하느냐. 이것도 결국은 뱃속에서 공감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아니겠죠. 거예요. 그러면 아이 컨택을 언제 처음 제대로 된 아이 컨택을 하나요? 그런 것들을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거든요. 언제 하나요? 갓난아기 때도 내 눈 봤어 막 이랬. 그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죠. 소셜 스마일은 보통 태어나고 한 2달에서 3달 정도 되면 그때부터 엄마를 알아보고 미소를 짓는 그게 사실은 공감의 시작이에요. 공감은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 중에 굉장히 어릴 때 발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때를 놓치면 뒤늦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몇 살 때냐? 2살에서 4살 사이에 발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지 씨 아이들은 지금 공감 능력이 마구마구 발달하는 그런 이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정서적 교류를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게 아이 컨택. 정말 눈과 눈이 마주쳐서 눈빛을 교류하면서 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공감과 연관이 된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공감과 관련된 정답. 사이코패스. 네, 사이코패스 집단입니다. 네. 공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네,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핵심은 피해자의 고통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은 사이코패스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비명을 밤늦은 시간대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죠. 진짜.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비명을 들으면 신기하다.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적인 문제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자라오면서 후천적으로 그렇게 좋은 질문이에요. 네. 캐시한?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많은 세상의 학자들이 그걸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아직도 잘 모른다죠. 아직도 그러니까 연구 네이처냐 중이다. 널처냐 이 논쟁이 너무너무 많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애당초에 그 공감 능력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면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보면 신경계에 이제 문제일 텐데 신경계가 애당초에 잘 액티베이션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이제 특이성들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한편으로는 이런 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네이처이고 그 다른 한편으로는 후천적으로 습득한다, 발달된다. 이게 이제 널처의 이제 이론인데 사실은 널처가 더 지배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고들 우리는 생각을 해요. 동양 연구자들은 특히. 왜냐하면 인종적인 차이가 없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자들은 후천적인 발달설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 청소년 뇌예요. 청소년들 중에 이제 잔인한 사진을 보여주고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봤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헬시한 아이들은 저렇게 파란색으로 하늘색처럼 돼 있는 게 헬시한 애들이고요. 사이코패식한 애들은 지금 가운데 카키색 같은 게 이제 액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안 되느냐. 저 동그라미처럼 저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이 뭐냐면 아미그달라라고 해가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1차적으로 정서를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1차적인 정서를 느끼고 그것이 아래에서 결국에는 전두엽으로 가가지고 앞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에 의해서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임이나 학대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아이들이 아미그달라 액티베이션부터 비정상적으로 잘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아미그달라 액티베이션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공포를 못 느껴요. 공포를. 불안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물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일부 기질을 타고난다는 설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학대라는 게 지금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설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대에 노출되게 하는 건 잔인한 구성원들을 점점 더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인이 부모나 원영이 계모 같은 경우도 그런 학대를 받았을 그렇죠. 어린 시절에 높다. 그런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꽤 있고 부모가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양육의 환경을 제공을 못 해준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아마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의 대물림이 그렇습니다. 계속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렇게 제대로 된 어떤 신뢰관계,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지 못한 아이가
결국은 부모와 갈등을 일으켜서 가출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핸드폰으로 보신 것처럼 그런 성학대고 뭐고 길바닥에서 너무나 많은 잔인한 그 피해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긴 일단 어렵겠죠.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대 상황에서 전혀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방법을 모르는 엄마는 아마 아이들이 까난 아기가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것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20대 어떤 부부가 2주 된 애를 침대에 이렇게 던져서 애를 그런 걸 보고 나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렇죠. 그게 이제 아이가 배설했다는 이유였잖아요. 화가 나서. 네, 화가 나서 배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그 아이의 입장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20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사회화된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잘 돌보고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 기능을 학교에서라도 좀 대신 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학교가 사실은 부모 노릇을 하기는 이미 포기를 했고 학교 폭력조차도 사실은 학교 바깥으로 모두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학업을 중단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강제 전학 등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결국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학업 중단율이 과거보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제 이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기억나세요? 그게 결국에는 아주 극단적인 학업 중단자로 인한 17살짜리 여자아이의 사건입니다. 결국은 초등학교 아이를 유인에다가 뭐 본인이 이제 인터넷으로 아까 그 뭐 인터넷 환경은 이미 다 위험성을 보셨을 거고 뭔지 알아. 거기서 아주 그 뭐 하드코어 아주 무서운 잔인한 뭐 영화에 노출이 돼서 그 사건을 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소셜한 존재로 커져나가는 모든 환경은 다 결핍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상호 연관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 아동학대 치사를 저지르는 젊은 부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이 모든 게 다 너무 유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이 다 있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냥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자란 어떤 여성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런 여성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소셜 스마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두세 달 그때쯤 그냥 정말 건강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못했어? 어떤 호르몬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우울은 산후우울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배경적으로 모든 게 진짜 다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부모들은 옛날 부모들 같지 않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학대 행위자들이 탄생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추후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제 파장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꼭 다 같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잔인한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신고 사건 중에 기껏해야 10% 입건하는데 결국 재판으로 10%밖에 넘기지 않아가지고는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는 이 아동학대의 99%의 사건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집 일에 아무도 결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학대가 심해지겠죠. 포기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4만 건이 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위치에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아이들의 안전을 이제 신경을 쓰고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는 내 아이가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아이의 친구도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아이만 안전할 수는 없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만 그렇게 챙기면 안 돼.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을 혹시라도 발견하시면 내 아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큼 그 아이에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외부로 알려지지 못한 채 은폐되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제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수업을 들었다는 게 정말 너무 저 영광이에요. 진짜 교수님 덕분에 저 사실요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무슨 반성을? 왜냐면 많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그게 뭐 아이들에 대한 기사
구미나 뭐 다 원형이나 다 전부 다 기사 제가 못 봐요. 맞아, 뭔지 보다가도 맞아. 확 내리고 너무 마음 아파갖고 너무 힘드니까 외면 아닌 외면. 그치. 그리고 선생님 딱 말씀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남의 아이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외면할 게 아니라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아이가 없으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가 됐든 아니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됐든 다 사회 구성원이니까 내가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어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린 어른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장연아 씨가 한 줄로 짧게 좀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정 짱. 이수정 오늘 강의 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짱.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또 퇴장이 또 공부하셔야 된다. 입양이라는 건 가족을 만드는 또 다른 일 중에 하나이다. 나 입양됐어. 왜?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아이야.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하프에 되게 재능인데 하프가 근데 집은 월세로 살고 있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부모 역할은 진짜 거기까지. 훈육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안 될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그야말로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되기가 쉬운 타입이었어요. 독재인 거죠. 부모라는 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노력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채널 A